이건 이제 이게 하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회진대칭 회해. 이건 그러니까 이와 육과 이는 어느 것을 서로 바꿔서 계산해도 되는 개념. 그 다음에 쌍대칭 관계예요. 여기서 3, 4와 4, 3은 이 서로 이게 쌍을 대칭, 이걸 쌍대칭이라고 그래요. 이걸 제가 뭐라 하냐면 이 첩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첩첩이라고. 그래서 회해 첩첩. 그래서 오늘 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그 부도지 26장에 있는 이 회해 첩첩이라는 이 말을 새삼 상기하기 바랍니다. 지금 안타까운 건 부도지를 이 말하신 분들이 자꾸 마고성이 어디 있느냐 그게 몰두를 해가지고서 내가 볼 땐 그건 상당히 에너지 낭비하는 거라고 봐요. 그 부도지의 그 핵심 사상은 26장에 있습니다. 근데 부도지에 있다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도지를 지금 유설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이 글은 그야말로 귀중하고도 귀중하고 우리 민족 사상어를 갖다가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율곡에도 원어에도 정다산에도 동학에도 다 나타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칭 개념이 한꺼번에 나타내려면 그게 원방각 사상이다 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에는 사상이 회전 개념이 박약하고 회전 개념이 도입됐다 하더라도 주점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음양이고 이거는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음양 오행이라고 할 때 육아 사상마저도 이 오행 개념이 도입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우리 사고의 이 위계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111 이거는 뭐냐면 이 회전 대칭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회전 대칭 개념이에요. 요건 뭐냐면은 쌍대칭 관계, 첩첩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상보를 해야 우주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의 질서는 밀입자에서 대우주에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신 지금 그 서양 과학이라는 것이 1910년, 20년 그때는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이론이 그때 가장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1930년, 1929년부터 30년 넘어오면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이론이 또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1960년대 넘어올 50년부터 60년 넘어오면 이런 개념들은 과학에 그렇게 각광을 갖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벌써 다 연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뭐가 중요 개념이 되냐면은 이 대칭 개념이 중요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도대체 이 우주는 대칭적으로 되어 있는가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관찰할 것 같으면 모든 게 딱딱딱딱 페리티라고 그럽니다. 대칭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느닷없이 이 비대칭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중국 학자 이양이라고 그러죠. 리하고 양 그 두 과학자가 바로 이 우주에는 이런 대칭 개념이 깨졌다. 그 대칭성의 붕괴를 하는 것입니다. 대칭성의 붕괴를 해가지고서는 바로 그걸 코발트 60에다가 강한 빛을 쫓더니 이쪽에 북쪽으로 나오는 빛의 양하고 에너지의 양하고 남쪽으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주가 아주 대칭적 구조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비대칭 개념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그 서양의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이와 양, 이 정도죠. 이 정도, 이와 양, 이 두 학자들이 어디서 이런 그 비대칭 개념을 알게 됐는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양 학자들은 바로 이 중국의 문명에서 바로 이 태극도, 그러니까 그 음양, 제가 볼 땐 그 음양이라고 태극도도 그것도 일종의 대칭 개념 같은데 하여튼 그 서양학자들이 볼 때는 원을 갖다가 딱 둘로 쪼개놓은 데 대해서 이렇게 그냥 비틀어서 놓으니까 그게 이제 비대칭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이제 그 태극도형에서 이제 이러한 비대칭이 개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삼태극이야말로
이런 비대칭 개념의 원조가 되겠죠. 그래서 소위 그래가지고서 랭그랜저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옵니다. 랭그랜저 1960년대 랭그랜저라는 학자가 그 국가의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 우주 속에 있는 대칭과 비대칭 개념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 소위 그 듀얼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쌍대칭 개념을 연구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뭐 연장할 것 같으면 우리 주역에서 복희 64궤도, 문항 64궤도 그 배열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이런 것이 다 뭐냐면은 이 대칭과 비대칭의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그 고민 속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루속히 우리가 세계 과학을 따라잡자면 우리 동양,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그 과학도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우리 천부경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 수 개념, 거기에 눈을 돌리게 될 것 같으면 거기서 노벨상에 뭐 수없이도 쏟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이런 과학도들은 아마 코웃음을 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은 일본 학자들은 바로 그들이 노벨상을 타기 전에 아주 불교의 그 선불교의 명상으로부터 그게 시작했다는 걸 모르고 있고요. 내가 볼 때 이와 양 두 중국 학자들도 그 사람들이 과학 실험, 물리학 실험을 얼마 해보지도 않는 학자들이었어요. 주로 실험을 많이 해야 어떤 결론을 오는데 이 중국 학자들은 실험을 얼마 해보지도 않고도 바로 실험을 해본 서양 과학자들을 바로 뒤통수를 치고 나가는 이런 발견을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여러분 그 과학 표지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양 두 과학자들의 얘기가 가장 최첨단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백포 선생님의 이 사상의 그 원방각 사상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의 이 원방각을 어떻게 이제 벌써 뭐 많은 부분에서 원방각의 조화의 부분을 얘기했지만 이 그림야말로 이 백포 선생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성명정 다 유교에 있는 개념이에요. 지인령 다 유교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표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여기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전부 다 4개가 다 원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나는 방이고 3개는 원이고 여기는 하나는 강이고 3개는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서 여기 이제 원방각을 순열 조합으로 만든 거예요. 순열과 조합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가지를 쳐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고 여기에 또 가지를 쳐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해가지고서는 이 원방각을 갖다가 그 원방각을 순열 조합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 하나의 원방각에서 또 그 밑에 또 가지를 치도록 하고요. 이건 그러니까 나무에 이 가지가 퍼져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원방각을 배열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구변방도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은 한 줄만은 똑같이 어떤 줄을 봐나 다 똑같이 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줄은 전부 다 네모만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줄은 세모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변방도라는 것은 사각형 안에다가 이제 원방각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제 방도라 하고요. 이걸 갖다가 원에다가 이제 집어넣었다 해서 구변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소위 오징어 게임에서 깍두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깍두기라는 개념은 바로 이제 거기에 그 오일남이라는 노인이죠. 그러니까 이 오일남이라는 노인은 이 게임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이 벌어놓고 나니까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지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게임을 만들어 놓고는 그 살인극이 벌어지는 그 게임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논리적으로 재밌는 분야죠. 이걸 소위 뭐라고 그러냐면 쉔디의 역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쉔디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 소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이틀분 자기 자서전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하루 생활에 시간표를 계획표를 짠다고 할 때 그 계획표를 완벽하게 짜자면 24시간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표 짜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짜는 작자가 그 시간 속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쉔디의 역설이라 패러닥스라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러셀 역설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발사가 자기 문 앞에다가 자기 집에서 이발하지 않는 사람만 내가 수염을 깎아준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자기도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서 안 깎으니까 자기는 깎아야 되고 깎으니까 안 깎아야 이게 정말 패러닥스라고 하는 건데 골치 아픈 문제고 결국은 이 원방각은 이제 이렇게 규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결정성, 비확실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오일남이 같이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참가도 하는 요랑극단의 단장이 드라마를 각본 하나 써가지고서 이렇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요랑극단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각본은 다 때려쳐버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생긴 일을 이제 다음 마을에 가서 이제 각본을 해서 이제 무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유랑극단의 단장이 유랑극단 가운데 있는 한 단원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그럼 그 사랑 얘기를 다음 마을에 가서 무대에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청년이 자기 그 사랑한 여인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삼각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또 무대에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살인극이 벌어요. 삼각관계가 생겼으니까 그것도 또 무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장이 살인의 주모자가 돼가지고서는 사형언도를 받는다. 그럼 그 무대가 이제 그 사형언도 받을 때 주인공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바로 우리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용가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각본을 써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대에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춤을 추는 거죠. 저도 그 20년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했어요. 뭐 강의를 준비해서 강의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의실에 들어가서 촐크 백목을 손에 잡히는 순간 책상에 떠오르면 그거 가지고 강의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사전에 많은 이제 그 지식을 축적해 놔야 되겠죠.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지인용 원방각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명정 이런 유교 윤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해할 것 같으면은 이 그림을 왜 그러냐 하면 그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방각 어느 하나에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고 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무너져 버려서 비결정성, 그 비결성 이상은 그 포스트 모던 되니까 원방각이 무너져 버리고 위계질서가 없어 버리니까 뭐 별의별 현상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의 뭐 애인하고 같이 사랑을 하고 뭐 이런 그 여기 그 포스트 모던적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건 아마 구한말 때 우리 민족이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고 다 붕괴된 그러한 허불판의 공백의 상태에서 이런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그림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 그림 하나로 이것은 동학의 최재우도 체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도불도 누천연의 그 운이 다했다. 뭐 예를 들어서 유교는 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방은 뭐 불교는 뭐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사상 체계가 이것이 말하려고 하는 그것은 이 가치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는
그만 비결정 불확정 상태에서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중간에 강력한 개입, 그 개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어떤 자기의 강력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서브젝트라는 말이 현대 프랑스 철학의 이제 중심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이 교단기 같은 경우는 다 같은 우리 그 단군 계열의 이제 교단인데 제가 교단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아까 그 대종교의 교단기에 원방각이 그래도 원방각이 뚜렷하지 않아요. 이 그림은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중심과 주변이 다 흐물흐물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해체되는 거, 원방각이 해체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체된다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바로 이렇게 방도와 원도를 이렇게 그려놨을 때 원방각과 지인용과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다 융회가 된 다음에 다 해체가 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사실은 인간은 어떤 절대 공백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인간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이 교단의 어떤 종단의 교단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 종교의 어떤 종단의 교단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은 안 보이고 이 사각형이 원으로 탈밟고 말하는 몸부림이잖아요. 지금 사각형이 지금 사방에 작은 원을 그려나가면서 큰 대원으로 지금 향하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바로 이 원방각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향하면서 부서지면서 무너지면서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갈등이고 이것을 깨달은 그 교단의 교주께서 겪으신 실제 마음의 고민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보이는 이런 교단기들은 결코 이것이 어느 하나가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되고요. 그 우리 심성 속에서 바로 이 원방각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 부서지면서 어떻게 조화가 될 것인가. 그것이 시대마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됐다고 하는 그것이죠. 이것은 이것도 교단기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그 원방각을 삼태극 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대종교, 지금 나중에 보니 어떤 대종교가 나온 이후에 그 나온 우리 결의을 참 위대하죠. 그 우리 민족 정신 결의을이 수학적, 기하학적 도형으로 이렇게 변화를 겪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서일 백포 선생의 이것은 볼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주 뭐 기계적으로 조합시켜 놓은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을 때는 결국 원방각이 결코 이것이 하나의 어디에 고정돼서 결정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부터 수학으로 넘어가서 현대 수학으로 넘어가서 원방각을 아주 이것도 뭐냐면 현대 수학이 아주 최첨단 수학입니다. 최첨단 이 서양의 현대 수학으로 넘어가서 이 원방각을 어떻게 이걸 조화시켜 낼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교단기에서 일단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종단마다 원방각에 대해서 갈등을 빚는 이유가 수학에서는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방각 가운데 사각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원기둥이라는 건 이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라는 것은 비틀지 않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형에서 가로나 세로 가운데서 어느 하나만을 이렇게 비틀지 않고 마주 붙였을 때, 뭐 그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냥 이런 원기둥이 되는 거죠. 원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토르스,
우리가 먹는 도넛은 뭡니까? 이거는 가로 세로를 다 비틀지 않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버리면은 바로 그 도넛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메비우스띠예요. 이 원기둥하고 반대로 메비우스띠는 이 가로나 세로 가운데 어느 한쪽을 반대 방향 한마디로 종이를 비틀어서 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클라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는 하나는 비틀고 하나는 비틀지 않을 때, 이 사형평면이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를 다 비틀었을 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여기까지만 실험을 해보지 요다음부터는 여기까지도 돼요. 이거 두 개는 억지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만들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만들 수가 있지만 우리 2차원 공간에서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리수를 뜨면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4차원 공간에서는 가능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에서 한쪽을 가로나 세로 가운데 비틀지 않는 경우, 가로나 세로 두 개 다 비틀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메비우스띠라는 것은 가로나 세로 가운데 어느 하나만 비틀는 경우, 클라인병에는 어느 하나는 비틀고 어느 하나는 비틀지 않는 경우, 이거는 뭐냐, 두 개 다 비트는 경우죠. 지금부터는 원방각을 어떻게 서로 교환할 수 있는가, 방에서 각으로, 각에서 방으로, 원에서 방으로, 원에서 각으로, 그 먼저 서일 선생님께서 그 하신 작업은 이 원방각을 이제 수열, 교환, 배열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그 목적은 원방각이 어떻게 서로 치환되고 교환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 그 이 수학의 한계로서는 그걸 설명하기가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원방각을 기하학적으로 서로 교환시키는 방법인데, 이제 최근에 소위 그 토폴로지, 그걸 우리 위상수학이라고 하는데, 이 토폴로지가 이제 이 발달하면서 점이라고 할 때 그 점이 무한히 쪼개서 더 이상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알갱이 같은 걸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위 이제 1920년대에 들어와서 그 힐베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수학자는 점이 이 책상이면 어떻고 의자면 어떠냐, 집이면 어떠냐,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점이라는 걸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토폴로지다, 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유클리드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점이다, 직선이다 하는 그런 개념 같은 걸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철 그 노선도를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위상수학이 나타난 개념인데, 지도는 여기서 도봉동, 뭐 의정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길 그대로 뭐 길이 꺾어지기도 하고 똑바로 가기도 하고 꾸불꾸불 하고, 이게 전체 노선도를 아마 실제 있는 대로 그린다면은 그게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위상학적으로 그러면 여기 동모역에서 동대문역에서 또 뭐 종로가까지를 딱 직선 하나로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관계만 생각하지, 그 사이에 길이 어떻게 뭐가 낫느냐, 삼각형이냐 원이냐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게 이제 소위 그 위상수학, 위상기하학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아까 그 가로와 세로가 다 비틀려진 것을 사형평면이라고 그랬고, 가로나 세로 가운데 어느 하나는 비틀려지고 비틀리지 않는 것은 이제 클라인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형평면과 클라인평면은 이거는 2차원 공간에서 없는, 2차원 공간에서 만들 수 없는 이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끼리를 서로 교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교환시키는 과정 속에서
원방각이 바로 교환되고 치환되고 변화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한복 바지를 지을 때에 바로 그 한복을 짓는 제단사들이 잘 이렇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 옷의 천에서 마치 뭐 각을 떼듯이 이 조각조각 이렇게 냅니다. 조각조각 떼낼 때 보면 원방각으로 떼내요. 원방각을 떼내서 원이라 하는 것은 허리가 되고 방이라 하는 것은 한복 바지의 마루폭이 되고 각 삼각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사폭이 되는데 그게 때 볼 것 같으면은 떼다가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180도 혹은 360도 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될 것 같으면 뒤에 있는 면이 앞으로 올라오고 앞에 있는 면이 뒤로 올라가지고 옷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조선의 안악내들이 우리 옷을 지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말을 좀 이렇게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지금 맨 위에 있는 걸 볼 것 같으면 보시면은 이 가로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같다는 것은 화살표 방향이 같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화살표 방향이 반대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이 반대다 하는 것은 비틀렸다 이렇게 비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화살표 방향이 같은 것은 안 비틈이다. 이제 사실 비틈과 안 비틈 이제 앞으로는 이런 도형도 보지 않고 이런 말만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일단 그 비틈과 안 비틈 그렇게 아주 뭐 그냥 다 간단해요. 가로나 세로 가운데 어느 하나는 비틀고 어느 하나는 안 비틀었다. 그럼 그것은 클라인병이다. 그러면 다 비틀면 사형평면이다. 뭐 이게 이제 외국 수학자들 이름을 대서 미안합니다만은 뭐 이걸 처음 수학계에 이걸 소개한 사람이 19세기 중엽쯤에 그 클라인이라고 하는 수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클라인 병이라는 이름이 붙였고 그 메비우스띠라고 하는 것은 메비우스라고 하는 또 수학자가 그렇게 처음 발견했다 해서 이제 메비우스띠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 속에는 집을 지을 때나 그다음에 옷을 만들 때 전부 다 이런 이 위상 수학적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뭐 안타깝게도 전부 다 하여튼 외국 학자들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저 보편적인 언어로서 제가 뭐 클라인병이다, 그다음에 뭐 메비우스다 이런 말을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될까 이거는 뭐냐면 비틈의 안 비틈. 그러니까 사각형의 가로 세로 가운데 하나는 비트고 하나는 안 비틀렸기 때문에 비틈의 안 비틈 혹은 안 비틈의 비틈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이제 알아보기 쉽기 위해서 이 사각형을 이렇게 마름모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름모형을. 그러니까 마름모형을 마름모형을 만들어 화살표 방향을 그대로 됩니다. 여기도 볼 것 같으면 여기 마주보는 변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비틈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형평면이에요. 요게 바로 요게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 볼 것 같으면 이거는 방향이 같죠? 이건 방향이 다르죠? 요게 방향이 같죠? 방향이 다르니까 결국 요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클라인병이 이 사형 평면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면은 바로 이 클라인병이 되느냐 하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이등분 해가지고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게 바로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사각형이죠. 뭐 마름모도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둘로 자른단 말이에요.
잘라서 이 대각선은 변이 되도록 하고 이 변은 대각선이 되도록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예, 그러니까 사각형 방을, 예, 두 개의 삼각형 각으로 나눠서 대각선을 잘라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붙일 것 같으면 대각선은 변이 되고 변은 대각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그 가로 세로가 다 비틈인데 여기 올 것 같으면은 이 가로는 비틀려 있지만 세로는 화살표 방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라인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평면이 바로 클라인병이 됐어요. 그래, 사형 평면은 사각형 방인데 이 사형 평면 사각형을 둘로 나눠서 각으로 만들어가지고 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니까 바로 뭐냐면 클라인병이 됐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방과 각은 나왔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원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이렇게 대각선을 변을 대각선을 바꾼다고 회전시킨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회전시킨다는 그것이 바로 원을 의미하는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묵적으로 이 안에 원방각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걸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밑에 걸 보시면 이건 사형 평면을 클라인병으로 바꾸는 것이고, 클라인병을 이거는 반대로 사형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다시 일로 바꾸자면 어떻게 되냐면, 클라인병이라는 것은 하나는 비틈이고 하나는 안 비틈이기 때문에 여기 안 비틈을 갖다가 이렇게 따로 떼낼 것 같으면 그건 떼내서, 그러니까 요 가로선을 떼내 가지고 원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다음에 원을 만든 다음에 다시 여기에 갖다 뒤집어 씌울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뭘로 변하면은 바로 가로 세로가 다 변한 이런 사형 평면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클라인병과 사형 평면은 우리 그 한복을 만드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1968년도에 제가 그 집에 어머니한테서 우리 한복 만드는 그 재단하는 방법을 보고 이걸 제가 알게 됐는데, 여기에 관한 책을 한 2권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원래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지만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우리 철학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보고 정말 우리 민족 위대한 민족이다. 예, 뭐 이거 하나만으로 다 그냥 만물의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이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더 이상 어떤 학문에도 매력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금까지 책을 써온 모든 내용들이 거의 이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논리학으로도 발전을 하고, 우리가 건축을 만들 때나, 그 다음에 옷을 만들 때나,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년 계속 연속으로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타는 물리학자들이 물리학 실험에서 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위상수학, 바로 이 클라인병, 사형평면 이 구조 가지고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화학자들도 마저도 화학의 분자 구조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위상수학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화학의 분자 구조가 바로 이 메비우스띠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비틈이 들어가니까 다 메비우스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비우스띠의 구조로 화학 방정식의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노벨상이 주어진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전공을 이 수학으로 바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우리 철학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과학혁명 구조가 여기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 철학적 사고라는 것은 고작 사각형 가지고서 가로 세로 보면 전부 다 무슨 뭐 정반이 정과 반이다, 물질과 정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각형 구조 속에서 그 대칭 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그 어느 하나를 택하고 어느 하나를 버리는 이런 방법을 택해 왔잖아요. 이제 1인 위상 수압을 도입하니까 전후 좌우 상하가 전이 후고 후가 전이고 상이 하고 하가 좌우고 좌가 우고 우가 좌우를 하는 이러한 이제 이 공간 개념이 나오게 되고, 바로 이런 공간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의 불교나 노장 사상 속에서는 다반사로 나타나는 사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원방각이 위상학적으로 서로 어떻게 교환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서일 선생님께서 해놓으신 회상경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해놓은 그 도형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된다 하는 그거죠. 아까 그걸 갖다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클라인병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는 화살표 방향이 같고 요거는 화살표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 길이를 두 개 합치면 원기둥이 됩니다. 근데 원기둥을 도나스를 만들어요. 도나스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 이쪽에다 도나스에 이쪽 부분에다 구멍을 내 가지고 이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요거는 밑에서 이렇게 감아 들어갈 것 같으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사각형에 아까 그 비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비틀려져 가지고서 이 안에서 만나게 되고, 바로 이제 이게 클라인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사형평면이에요. 사형평면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원판이라고 합시다. 원판 둘레에 이 사각형의 테두리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이어 붙여 버릴 것 같으면 점점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게 보이스 평면이라 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웜홀, 블랙홀 이런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우주를 설명하는 데서는 이 이상 더 우리가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과학의 수준으로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사형 평면이나 이 토폴로지가 중요한 줄 알겠죠. 이건 지금 이제 순수 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틈에 안 비틈은 비틈이고, 의라는 말을 이제 곱하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비틈이 되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비틈에 안 비틈은 비틈이 되고, 비틈에 안 비틈인데, 이걸 갖다가 이 비틈을 갖다가 바깥에 다른 하나의 비틈을 가지고 이어 붙이면은 이거와 같아진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비틈의 안 비틈의 관계로 그 사형평면과 클라인병의 구조를 설명하는 건데, 이건 사실상 우리가 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그리고 모순율, 인 것은 인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하는 이런 모순율과 배중률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크레타 섬에 어떤 현인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에피메니데스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하면 참말이고 참말하면 거짓말, 이게 소위 거짓말쟁이 역설이라 하는 것인데, 이래 될 것 같으면 거짓말이 참말이 되고 참말이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에피메니데스의 이런 역설적인 이런 논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에서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심지어 뭐 이런 거 주장하다가 그냥 화형까지 당하고, 그리고는 그렇지만은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끝까지 주장하다가 또 어떤 철학자들 가운데서는 피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옳아요. 그러니까 아니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했다면 참말. 왜냐하면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말 자체는 참말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참말이다. 이건 좀 오늘날 이 정치 바닥에서 여야가 싸우는 거 보면요, 뭐 상대방을 비난할 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면 그 사이에 그건 참말이다는 그걸 가지고서 상대방을 그냥 모함하기도 하고 그냥 음해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옛날 같이
중세기나 고대 같이 참과 거짓이 뚜렷이 구별 안 되는 시대에 사는 근본적인 원인가 지금 이런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이 구조, 이런 기하학적 구조가 수학에 나타나면서부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고 진과 위와 진을 구별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 이거는 이제 이 우리 원방각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이런 논리적 구조가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을 끝나고 이 자세한 것은 여기 꼭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부를 철저하게 해두면 소위 옛날 사람들이 도통했다. 뭐 도통하면 그다음에 공자가 뭐 이리관지했다 그러잖아요. 이리관지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구조를 아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어떤 세상 만사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여기서 복잡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갖는 그 의의고 바로 우리 원방각의 구조가 그렇게 단순한 그런 유클리드 기하학적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라는 것이고요.